많은 분들이 이번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600 공개를 단순한 반도체 기술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글로벌 산업 구조와 자본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분석할 때 이런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엑시노스 2600의 핵심은 세계 최초 2나노 GAA 공정의 대량 양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술 스펙이 아니라 대량 양산입니다. 이는 더 이상 연구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그동안 삼성은 기술력은 있으나 수율과 안정성에서 의문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제는 검증 단계로 들어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입니다. 성능 지표 역시 단순 비교를 넘어서 봐야 합니다. CPU 성능 34% 향상, AI 연산을 담당하는 NPU 성능 113% 상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스마트폰이 더 이상 통신기기가 아니라 개인용 AI 단말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성형 AI, 실시간 번역, 고해상도 영상 처리 같은 기능들은 막대한 연산 능력과 동시에 안정적인 발열 제어를 요구합니다. 삼성은 이번 엑시노스 2600에서 열 저항을 16% 낮추며 성능 지속성이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자산 분석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패키징 기술의 개방입니다. 삼성은 엑시노스 2600에 적용된 HPB 패키징 기술을 외부 고객에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판매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공정 영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의 2나노 공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반도체 공급망이 다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금과 연결될까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국가는 반드시 리스크 분산 자산을 필요로 합니다. 반도체는 전략 산업이고 전략 산업이 격화되면 지정학적 긴장은 높아집니다. 이는 곧 금융 시스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은 앞당겨지고 있지만 화폐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엑시노스 2600은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라 앞으로 더 거칠어질 글로벌 경쟁 환경의 전조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각국이 어떤 자산을 선택하는지는 다음 파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중국이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산둥성 라이저우 인근 해역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저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자원개발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 시장을 장기적으로 분석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단발성 이슈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국가 자산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지를 매우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해저금광의 매장량은 약 560톤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금 매장량이 풍부한 산동 지역에 해저금광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지역의 누적 금 매장량은 약 3,900톤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 전체 금 매장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해저라는 위치입니다. 육상 자원이 아닌 해양 자원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 채굴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자산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원자재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가 전략자산으로 다뤄왔습니다. 석유, 희토류, 곡물과 마찬가지로 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금은 산업 원자재이면서 동시에 통화적 성격을 지닌 유일한 자산입니다. 즉 필요할 때는 담보로 쓰고 위기 시에는 화폐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해저 금광 발견은 중국이 금을 장기적 통화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고금리 환경, 지정학적 충돌, 통화 블록화라는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각국은 이미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실물금과 자원자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저금광은 외환 보유고 숫자에는 당장 반영되지 않지만 국가의 실질적인 신용도를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준비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 뉴스는 공급 증가 요인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대형 금광 발견이 곧바로 시장의 대규모 물량을 풀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국유화, 전략 비축, 장기 보관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중국처럼 금을 전략자산으로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시장 유통보다 내부 흡수가 우선됩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금 유통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해저 금광 발견은 금이 많아진다는 뉴스가 아니라 금이 더 잠기게 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다음 단계, 즉 중국의 실제 금 보유 전략과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로 이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중국이 왜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는지 그 숫자 이면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 시장을 중심으로 자본 흐름을 분석해보면 이 움직임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략 변화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 수치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선택은 매우 일관되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약 6,800억 달러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과거 중국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었고 달러 자산을 통해 외환 보유고의 안정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은 분명히 다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금리 변동성, 그리고 금융 제재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미국 국채는 더 이상 완전한 무위험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단순히 달러 자산을 줄이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13개월 연속으로 금을 순매입하며 공식 금 보유량을 2,300톤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외환 보유액 대비 금 비중은 아직 8% 내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중국은 아직 공개적으로 금 비중을 높일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 매입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환경에서는 불리한 자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관점은 다릅니다. 금은 채무가 없는 자산이며 정치적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특히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이 제재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금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강화됩니다. 중국이 금을 선택한 이유는 수익률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정책에도 좌우되지 않는 자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흐름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 중동,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규모와 속도 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중국이 국채를 줄이고 금을 늘린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달러 자산의 흡수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구조에도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 가격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중앙은행 수요는 매우 중요한 바닥을 형성합니다. 투기 자금은 빠져나갈 수 있어도 중앙은행의 금은 쉽게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가격 조정이 오더라도 구조적인 하방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중국의 미국 국채 축소와 금 매입 확대는 위기 대비가 아니라 체제 전환 대비에 가깝습니다. 화폐 질서가 천천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가장 오래된 화폐 자산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왜 금 가격 전망을 상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금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금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히 전망 기관의 의견 정도로 받아들이면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금 시장을 오래 분석해온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상향 조정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 변화에 대한 재평가에 가깝습니다. 특히 금이 어떤 사이클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의 중장기 목표가를 온스당 4,900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비싸 보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 근거를 보면 매우 일관적입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미중 패권 경쟁은 어느 하나도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불확실성이 장려될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구조적 수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둘째는 금리 환경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금리에서는 금이 불리하다는 과거 공식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금리는 경기 확장 국면의 고금리가 아니라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유지되는 방어적 고금리입니다. 이 경우 금리는 높지만 통화 신뢰도는 오히려 약해집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셋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대중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금 가격 상승은 주로 중앙은행 수요와 일부 기관 자금이 주도해왔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와 대형 자산 배분 펀드의 참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금 시장이 아직 과열 구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진짜 버블 국면에서는 언론, 개인 투자자, ETF 자금이 동시에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기 조정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정의 성격입니다. 구조적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은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수요가 지속되는 한 과거처럼 깊은 하락이 반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현재 금 사이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반부 진입입니다. 초입에서 의심을 받던 구간은 이미 지났고 대중적 열광 단계에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 구간이 바로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눈앞의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국이 어떤 자산을 선택하고 있는지입니다. 중국의 금 매입, 자원 확보, 미국 국채 축소,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 상향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은 다시 한번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통화질서 변화의 중심 자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는 것이 지금 금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